영토가 확장되는 로마 공화국에 강력한 리더 아우구스투스가 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냥 강력한 리더로 끝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이후의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거대한 일이 이 사람으로부터 일어납니다. 바로 로마 제국의 등장입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투스가 중요한 이유는 신약의 모든 사람들이 매일 살았던 그 로마 제국의 구조, 가치관, 매일매일의 프랙티스의 기본 틀을 만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 안에 신약의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아우구스투스로부터 만들어지는 이 거대한 시스템이 어떤 것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 제국에 대해서 첫 번째로 언급할 수 있는 특징을 말한다면 그것은 황제를 중심으로 새로운 문명 세계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황제의 등장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반란자로 규정된 안토니우스, 그와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옥타비아누스에게 원로원이 부여한 칭호가 있는데 그것은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거대함, 위대함, 존엄함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라고 말한다면 존엄한 자, 위대한 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절대적인 권력자로 등장한 아우구스투스, 그는 로마의 공화정에 돌아가던 정치, 행정관 그 체계 자체를 변형시키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스템 전체가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황제가 차지했던 지위와 권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존에 있던 공화정 정치 시스템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화정 정치 시스템의 특징 중에 하나는 통치 기능의 분화였습니다. 특별히 세 부분으로 생각했던 것이 원로원과 그리고 플레비안 계층이 만들었던 플레비안 카운슬, 플레비안 어셈블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관 조직들을 새로 만들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원로원이 아우구스투스의 그 힘 아래에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저를 암살했던 원로원 멤버들을 다 숙청하고 그리고 자기의 사람들을 원로원의 멤버로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로원은 아우구스투스를 지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행정관 안에 있는 이런 조직 안에서 가장 중요하고 높은 위치에 있었던 것이 컨술 집정관 위치였는데 아우구스투스는 컨술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는 종신 콘술의 자리를 유지하게 됩니다. 행정관이라고 했던 그런 중요한 통치 기능의 가장 높은 부분이 아우구스투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트라이뷴이라고 하는 지위를 갖게 되는데요. 원래 트라이뷴은 플레비안 카운슬의 임원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플레비안 카운슬의 임원이 가졌던 그 권한이 제한되지 않는 권한으로 아우구스투스에게 부여가 된 것입니다. 공화정 정치 시스템 안에 있었던 플레비안 카운슬의 기능도 아우구스투스 밑에 복속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공화정 정치 시스템 안에서 이 통치 기능을 세 개로 분할했던 이 모든 부분들이 아우구스투스의 권력 안에 종속되게 됩니다. 이제 이것에 더하여 그에게 지위가 주어집니다. 임페리움 마이우스라고 하는 지위가 주어집니다. 이 임페리움 마이우스라고 하는 건 임페리움은 왕정시대에 보았지만 명령권입니다. 군사명령권, 외교와 치안에 대한 명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임페리움 마이우스라고 하면 더 큰 임페리움입니다. 어떤 것도 반대하지 못하는 명령권이 아우구스투스에게 주어집니다. 그렇게 이 모든 권력을 그가 쥐게 되니까 그 자신보다 더 상위에 있는 지위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에게 새로운 타이틀을 주게 되는데 그것이 프린셉스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시민. 이것은 황제의 타이틀과 비슷한 타이틀이 돼버린 거죠. 이런 지위에 있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지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폰티펙스 막시무스입니다. 최고의 제사장 혹은 종교 관련 최고의 결정자이자 국가 종교의식의 집례자입니다.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지위마저도 아우구스투스에게 주어집니다. 그는
정치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권한을 자기 밑으로 가져왔고 그리고 심지어 종교의 최고 권위마저도 그에게 가져오게 됩니다. 사실 아우구스투스는 이 로마 문명을 지탱하는 방법으로 이 신들이 로마를 수호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종교 축제 같은 것들을 잘 사용하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자신이 최고의 집례자로 위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우구스투스에게 이런 권한만 있고 실제로 권한은 있는데 제대로 무엇을 이뤄내지 못했다면 곧 반작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러한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큰 업적과 성취를 이루어냈습니다. 그가 했던 여러 가지 업적들이 있습니다. 그는 군대를 개혁했습니다. 그래서 장군 개인의 중심, 우리가 폼페이나 줄리어스 시저에 대한 예를 보면 장군 개인이 중심이 되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을 세금으로 유지되는 상비군의 형태로 더 유지하게 합니다. 그리고 퇴역 군인들을 위한 컬러니들, 퇴역 군인들이 살 수 있는 도시들을 여기저기에 세웁니다. 영토가 더욱 확장돼서 히스패니아와 저메니아까지 로마의 영토로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 안에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개선하고 인프라스트럭처들을 많이 건설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과 음식의 공급을 개선하고요. 그리고 도시의 치안을 개선하고 그리고 화재에 대한 그런 대응들을 잘 합니다. 속주들을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거대한 도로망을 개설하고 그리고 텍스를 잘 거둘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들어냅니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가 이루어진 것은 무엇이냐면 황제인 자기 중심으로 모든 부분이 돌아가도록 체제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시 로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전체 제국을 조직하여서 조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대한 시스템으로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궁금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줄리어스 시저를 죽였던 원로원의 멤버들을 처단하고 자기 사람들로 원로원을 만들었으니까 권력을 휘둘기에 쉬워졌으니까 이것이 가능했을까? 군대의 주요 리더들이 자신의 호의를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호의에 충성으로 갚아야 한다는 사회의 코드 때문에 그런 힘을 가지고 이 일이 가능했을까? 이런 것들도 다 중요했지만 아우구스투스가 이 거대한 시스템을 만들고 그것이 작동할 수 있도록 했던 중요한 방법은 그것보다 더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이렇게 새롭게 제시하고 새롭게 만들어내는 제국의 비전을, 제국의 사명을, 제국의 이데올로기를 문화와 종교로 표현하고 그 이데올로기로 사회를 통합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로마 제국에 대해서 배울 때는 로마 제국이 돌아갔던 어떤 조직적인 내용, 우리가 좀 본 것처럼, 그리고 어떻게 돌아갔는지 그런 메커니즘에 대한 것도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신약을 이해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제국을 움직이게 했던 정신, 그 임페리얼 아이디올로지를 이해하는데 더 중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아우구스투스가 계속해서 보여주었던 이 제국의 이데올로기, 임페리얼 아이디올로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언급해야 될 제국의 이데올로기는 로마인의 사명에 대한 일이었습니다. 오랜 내전과 파워 싸움으로 이 로마의 운명에 대한 회의감이 깊었었을 때입니다. 로마 백성들은 많이 소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절대 통치자들은요, 이 로마 문명 자체의 정체성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정체성은 역사와 신들에 의해서 자신들의 운명이 이미 제시되어졌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정체성이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조성될 때부터 이 역사의 흐름에서 신들에 의해서 운명진 것은 그들이 세계를 다스릴 사람들이라는 거였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버질의 서사시에서부터 나옵니다. 이 버질은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활동했던 문인인데요. 그의 저작 중에 아이네이드라고 하는 서사시는 제국의 이데올로기를 아주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이네아스입니다. 이 아이네아스는
트로이의 영웅입니다. 여신 비너스의 아들이고요. 주피터의 손자입니다. 그가 신적인 운명을 따라서 트로이를 떠나서 이제 이탈리아로 옮기게 됩니다. 그곳에서 로마 문명을 세우게 되는 신화적인 이야기를 보여주는 서사시가 에이네이드입니다. 그 이야기 중에 제우스가 아이네스에게 그의 후손의 운명을 이야기해주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인용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로물루스에서부터 로마인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로마인들에게 제우스는 제한이 없는 제국을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끝이 없는 통치를 이미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 세계의 주권자들, 다스리는 자들로 세상의 통치자들로 정해졌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준 장본인은 우주를 통치하고 있는 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주의 통치자가 로마인들을 세상의 통치자로 정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인들의 정체성이고 이것이 로마인들의 운명이라고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문명의 정체성 자체를 그 기원에서부터 세상을 다스릴 사람들이라고 하는 형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우구스투스가 제시했던 임페리얼 아이디올로지는 골든 에이지입니다. 황금 시대입니다. 역시 그 버질의 아이네이드에 나오는 다른 예문인데요. 여기에 보면 아우구스투스의 실명까지 거론이 됩니다. 줄리어스 시저의 후손인 그 시저 아우구스투스에 의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시저 아우구스투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라틴의 그 고대 라틴 신화에 나왔던 황금 시대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신탁을 아이네스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는 황금 시대를 열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가 다스릴 제국은요, 우주적인 범위로 확대가 됩니다. 태양이 가는 길, 그리고 하늘의 그 전차가 가는 그 길이라고 하는 우주적인 범위로 그가 다스리는 그 제국, 황금 시대가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로마인이 매일매일 로마인의 생활 안에서 그것을 듣고 그것을 경험하도록 디자인했다는 것이 더 놀랍습니다. 예를 들어서 페스티벌을 통해서 이 메시지들이 자꾸만 전달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루디 세큘라레스라고 하는 축제입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제정한 것인데요. 이 축제에는 제사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제사들이 끝나고 나서는 극장의 공연들이 연결이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아우구스투스가 이룬 그 일을 통해 찾아온 황금 시대라고 하는 그 내용이 반복해서 전달이 됩니다. 이 동전 그림은 루디 세큘라레스라고 하는 축제에서 제사를 지니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그린 동전입니다. 루디 세큘라레스라고 하는 게 여기 적혀있죠. 그것뿐이 아닙니다. 또한 그가 만든 많은 건축물을 통해서 이런 아이디올로지가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 아라파티스 아우구스테라고 하는 건물입니다. 평화의 재단이라고 하는 이 건축물은요, 이 건축물을 만든 시점도 재미있어요. 아우구스투스가 히스패니아와 가울에서의 승리를 확정지고 그리고 그가 돌아왔을 때 원로원이 그에게 영예를 돌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라파티스입니다. 아라파티스는 굉장히 아름다운 벽면에 부조 그림들이 조각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에 이러한 조각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운데에 있는 이 여신이 풍요의 여신입니다. 팍스일 수도 있고 텔루스 혹은 세레스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 있는 곡물들 때문에 세레스라고 불러도 괜찮을 것 같아요. 풍요의 여신인데요. 이 풍요의 여신이 있고 그리고 이 풍요를 나타내는 다양한 동물들, 이 그림을 통해서 전형적인 풍요의 황금시대의 상징들이 드러납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이뤄낸 이 황금시대의 모습이 이 아름다운 상징의 모습으로 드러나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재단의 사면 부조 조각 그림들 중에 포함된 이 조각 그림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갑옷을 입은 여신 복원한 내용인데요. 이 갑옷을 입은 이 여신이 로마입니다. 로마는 도시 이름이기도 하고 여신 이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여신은 갑옷과 그리고 이 방패 위에 앉아 있습니다. 이 모양은 로마 여신을 표현할 때 아주 반복해서 나타나는 그런 모티프입니다. 투구를 쓰고 갑옷 위에 앉아있는 이 로마 여신의 모양입니다. 이 여신이 보여주는 싸움과 전쟁과 힘의 모습이 이 그림을 통해 나타납니다. 아까 보았던 풍요의 여신과 지금 보여줬던 전쟁 가운데 있는 로마 여신이 아라파트스에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것은 로마 제국이 말하는 골든 에이지, 로마 제국이 말하는 그 황금 시대의 양면성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문명은요, 분명히 풍요롭습니다. 로마 문명은요, 분명히 화려합니다. 뭔가 사람들로 선호하게 하고 사람들로 원하게 하는 풍요를 간직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풍요는 로마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로마의 무력적인 통치와 보호 속에 들어가 있어야 누릴 수 있는 그런 종류의 풍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 문명이 이루는 황금 시대의 양면성입니다. 부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풍요가 있지만 그것은 로마의 무력적 통치 안에 복속되어 들어갈 때만 누릴 수 있는 풍요라는 것이죠. 로마의 황금 시대가 가지고 있는 이 양면성이요, 아라파트스 외에 다른 그림에 다른 부조물에도 비슷하게 표현이 됩니다. 이 부조물을 보시면 아까 보았던 로마 여신의 비슷한 모티프가 그려져 있습니다.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앉아있는, 무기 위에 앉아있는 이 여신. 그런데 지금 이 그림에는 승리의 여신인 나이키까지 손에 쥐고 있죠. 이 나이키도 신들의 조각에 많이 나오는 모티프 중에 하나입니다. 승리의 여신이기 때문에. 이게 승리는 이 나이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전쟁에 관련된 단어입니다. 우리가 니카오라고 하는 그 동사 자체도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도 군사적인 승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군사적인 승리를 얘기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말이 니카오, 니케입니다. 나이키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승리를 손에 쥐고 있는 로마 여신, 군대로 싸움으로 이 무기로 승리를 가지고 있는 로마 여신이 그 승리를 통해 앞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풍요입니다. 코뉴코피아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많은 곡물들과 소산물들이 있습니다. 아까 아라파트스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풍요의 여신과 무력의 로마 여신이 함께 있었던 그 모습이, 그 아이디올로지가 지금 이 조각물에도 나타나 있는 것이죠. 이 양면성의 입장에서 저희는 팍스 로마나도 생각해야 됩니다.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그 의미는 아우구스투스 때 정복의 정점을 이루고요, 상대적으로 전쟁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안전과 안정이 유지됐던 3세기 위기 전까지의 시기, 그때가 로마의 평화시대, 팍스 로마나라고 부르는데요. 저는 이 팍스 로마나에 아라파치스에서 보았던, 로마의 황금시대에서 보았던 두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팍스 로마나의 시대는 다른 시기에 비해서 안정도 있었고요, 안전도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안전과 안정을 위해서는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내전과 수많은 정복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가져온 것이 팍스 로마였습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갖고 온 것이 팍스 평화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신약과의 관계에서도 두 가지 얼굴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고 봅니다. 분명히 배경사를 읽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보실 거예요. 팍스 로마나가 복음 전파에 굉장히 중요한 안정적이고 안전한 배경을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그 부분에 사실이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그 부분은 실제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아 에그나치아라고 하는 거대한 도로가 있는데요. 이 도로는 이제 이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에서 지중해 동쪽으로 군대를 파견해야 되는데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조금만 배로 건너서 육지를
관통해 갈 수 있다면 동쪽으로 아주 빠르게 강력한 군대를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의 북쪽과 마케도니아를 관통해서 만들어진 도로가 비아 에그나티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로마 제국을 안정스럽게 안전하게 통치해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도로 시스템, 로마의 평화를 가져오게 했던 도로 시스템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에서 사용했습니다.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로 갔을 때 그 항구였던 네아폴리스를 통해서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라고 불렸던 빌립보로 가고, 그 빌립보에서 암비볼리를 지나고 그리고 데살로니카까지 가는 길은 로마 제국이 자신의 안전과 안정을 위해서 만들어놨던 비아 이그나티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팍스 로마나가 복음의 전달에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동의할 만한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팍스 로마나는 두 얼굴이 있습니다. 이 안전과 안정은 수많은 피와 전쟁과 정복을 통해서 이루어진 팍스였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주는 팍스는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이 말하는 팍스, 신약이 말하는 에이레네와는 비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팍스 로마나가 한쪽으로는 복음의 전파에 중요한 바탕을 제공해 주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복음이 말하는 평화의 메시지하고는 반대라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투스가 가져왔던 팍스는 힘을 통한 승리로 인해 오는 안전과 안정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 아름다운 보석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보석에 나와 있는 이 조각은 위아래 두 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참 너무 잘 만들었어요. 이 위층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위층은요, 신의 세계입니다. 이 신의 세계의 중앙에 있는 두 인물이 로마 여신 로마와 그리고 제우스의 모습을 하고 있는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리고 그들 옆에 있는 이 신이 아라파스에도 나왔던 핑호의 여신입니다. 여기 콜뉴코피아를 들고 있죠. 역시 투구를 쓰고 있는 이 로마 여신 로마, 그의 무력의 힘으로 질서와 안정이 유지되고 있는 천상의 세계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천상의 세계는 로마 여신이 무력으로 갖고 왔던 질서의 조화로운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질서로 말미암아 갖고 왔던 것이 풍요였습니다. 콜뉴코피아. 바로 팍스죠. 바로 팍스 로마나입니다. 그런데 아래층을 보십시오. 이 질서와 안정이 유지되고 있는 아래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지금 이 질서를 가지고 오게 됐는지, 소위 바베리안이라고 하는, 야만인이라고 하는 그레코 로만 월드에서 로마 문명이 정복했던 피정복민들이 정복당하는 모습입니다. 묶여있고 그리고 머리카락이 잡혀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복속시키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정복하고 있는 현실의 모양이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들을 정복하면서 로마 군인들이 세우는 것이 트로피입니다. 승리의 기둥입니다. 바로 이것이 팍스 로마나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죽이고 복속시키고 힘으로 눌러서 우주의 질서를 가지고 왔던 팍스 로마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아우구스투스가 보여주었던 팍스라면, 신약이 보여주는 팍스는 이거 너무 대조적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팍스 이야기를 하죠. 에이레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이레네를 얘기하면서 예수의 말에 반복되는 것이 테인 에이멘 에고, 나의, 내가입니다. 너에게 주는데 에이레네를 주는데 나의 에이레네를 주고요. 주는데 주어가 굳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입니다. 평안은 있는데 이 평안에 대해서 내가 주는 평안이 있고요. 코스모스가 주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평안 자체를 준다라기보다는 더 강조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종류와 다른 종류의 평안,
내가 주는 종류의 평안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14장은 어떤 장입니까? 그가 십자가를 향하는 바로 전날에 주어졌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근심하며 떠는 그 시점에 주는 평화가 아닙니까? 로마의 평화의 개념으로 본다면 평화가 없는 시점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전달하는 메시지는 세상이 주는 종류의 팍스와 다른 팍스, 세상이 주는 에이레네와 다른 에이레네, 팍스 로마나의 문명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평화입니다. 피정복민을 죽이고 복속시켜서 얻는 평화가 아니라 자기가 죽어서 가져오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의 아이디올로지 황금시대를 이야기할 때는 그 황금시대를 가지고 왔던 다른 얼굴, 로마의 무력을 반드시 이야기해야 되고요. 그것이 어떻게 십자가의 복음과 서로 대치되었는지 이야기해줘야 합니다. 이것이 아우구스투스가 보여주었던 두 번째 아이디올로지였습니다. 세 번째로 볼 제국의 아이디올로지는 거대한 우주를 로마의 통치에 통합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프리마 포르타라고 하는 지역에 세워져 있는 아우구스투스의 입상인데요. 이 입상에는 황제가 입고 있었던 흉배가 나타납니다. 지금 보시면 이 흉배 안에 뭔가 이렇게 막 조각들이 있거든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놀랍습니다. 황제가 입었던 흉배에 조각되어 있던 모양들입니다. 이 모양은 어떤 거냐면 잠시 말씀드렸지만 파르티안 제국이라고 있었는데요. 이 파르티안 제국은 지금의 이란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로마가 동쪽으로 확장해 나가는데 제일 걸림돌이 되었던 왕국이었습니다. 굉장히 용맹스러웠던 왕국은 로마와의 싸움에서 쉽게 지지 않았던 그런 왕국이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은 파르티안 사람이 로마의 군대를 상징하는 휘장, 독수리 있죠? 이것을 로마의 장교, 이게 아우구스투스인지 장교인지 불명확하지만 이 로마의 장교에게 이 휘장을 건네는 모습입니다. 즉 파르티안을 이기고 승리하는 로마 제국의 모습이죠. 이렇게 파르티안을 이기고 로마가 승리했을 때 아라파시스에서 나왔고 게마 아우구스테아에서 나왔던 풍요의 여신이 또 나옵니다. 여기 코뉴코피아가 있죠. 비슷한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의 승리로 또 풍요가 오고 있는 그림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문명 간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풍요를 갖고 있는 이 그림의 배경이 재미있습니다. 이 그림의 배경은요, 우주적인 배경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차를 타고 달려 나오는 이 신이 태양의 신 소울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의 한 끝에 있는 이 신은 달신 루나입니다. 그리고 큰 캐노피, 하늘의 캐노피를 지고 있는 이 신이 켈러스입니다. 로마가 승리해서 번영과 풍요를 갖고 있는 사건이 거대한 우주의 배경 안에서, 신들의 배경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우주의 질서를 지킨다는 스핑크스까지 이렇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거대한 우주적인 그림이 황제의 흉배 안에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통치에 전 우주가 통합되는 이 어마어마한 상징의 그림을 황제가 입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아까 보았던 아름다운 보석을 다시 한번 볼게요. 팍스 로마나의 질서가 상징되었던 이 그림이 사실 알고 보았더니 우주적인 신들에 둘러싸여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우구스투스에게 관을 증정하고 있는 이 신이 오이코메네입니다. 오이코메네는 문명입니다. inhabited world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그런 전체 문명을 상징하는 신이 오이코메네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관 앞에 보이고 있는 이 원이 태양을 상징하고 그 안에는 카프리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이코메네 신의 옆에는 바다를 상징하는 오세아누스가 있습니다. 이 로마가 갖고 왔던 승리와 그 질서를 배경에는 우주적인 신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로마의 통치의 우주를 통합하는 이런 예들은 더 많이 있습니다. 그 예로 설명드릴게 이 판테온이라고 하는 건데요. 말 그대로 판테온은 모든 신들을 모아놓는 그런 전이잖아요. 특별히 이 판테온은
아우구스투스의 사위였던 아그리빠, 여기 보면 아그리빠가 나오죠. 이 아그리빠가 처음 만들었고요. 후에 하드리안 황제가 다시 지은 것입니다. 이 판테온은 모든 신들을 모아놨는데요. 이 모든 신들을 모아놓은 건물의 디자인이 놀랍습니다. 여기에 보면 반구로 만들어져 있고요. 반구의 가운데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이 구멍을 통해서 햇빛이 들어오게 되는데 해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구멍에 들어온 햇빛은 이 구 전체를 360도 돌아가게 만듭니다. 이것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우주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큰 우주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성전은 동시에 우주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신들을 다 모아놓았어요. 거대한 우주 같지만 한 곳에 모여져 놨어요. 누가 이것을 모아놨습니까? 로마입니다. 로마라고 하는 시스템 안에 우주에 있는 모든 신들을 모아놓고 자기의 시스템 안에 통합시켜 놓은 거예요. 이것이 보여주는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로마 제국의 중요한 특징은 전 세상을 로마라고 하는 자신의 정치, 문화, 사회, 종교의 큰 체계 안에 통합시키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1세기 기독교인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세기 기독교인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체계 안에 우주마저도 통합했잖아요. 이 거대한 통합 체계 안에 자신을 통합시키려고 하는 이 거대한 힘 앞에서 그 안에 포함되어 살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거부하며 살아야 될 것인지가 1차적인 중심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관해서 소개드릴 좋은 책이 있는데요. 이 로버트 루이스 윌켄이라고 하는 학자는 로마 사람들이 본대로서의 기독교인이라는 책을 썼어요. 우리가 로마 시대 기독교인들을 생각하면 기독교인의 관점으로만 봅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것, 순교를 당하는 것, 어려움을 통과하는 것 맞습니다. 그것이 분명히 한 관점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 로마 사람들의 관점으로 기독교인들을 봤다면 그들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로마 사람들의 관점으로 당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모아놓은 책이 윌켄의 책입니다. 로마인들이 적었던 기독교인들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1차 자료들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 소개된 내용들을 보다 보면 기독교인들이 로마 사회에서 미움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로마의 가치관, 문화, 사회의 통합체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을 사회의 악이라고 불렀던 큰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로서 보여줬던 1차 자료가 타시투스가 쓴 연대기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만들었을 때 기독교인에 대한 묘사로 이렇게 지나가듯이 나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입니다. Actus viabilis superstitio, 해로운 미신. 미신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유틸리타스, 로마의 유익에 반대가 되는 종교 행위들이 superstitio였어요. 우리는 미신을 과학과 반대되는 것을 미신이라고 부르지만 로마에서 슈퍼스티치오는 로마 사회의 유익을 반대하는 것이 슈퍼스티치였어요. 기독교인들은 로마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사회 안에 통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가치관과 문화의 통합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회의 안녕과 번영을 저해하는 악이었다는 거예요. 유해한 미신이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살았던 곳은 이렇게 끊임없이 자신들의 다스림, 자신들의 문화적이고 풍속적인 가치관 안으로 통합시키려고 했던 이 로마의 시스템 안에서 그 압력 속에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것이 세 번째로 보여주는 아우구스투스가 만들었던 로마 제국의 아이디올로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국의 가치관 안에서, 제국의 이데올로기 안에서 황제의 위치는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모든 것에 통합을 가져오는 자, 이 모든 것에 화평과 유니티를 가지고 오는 자, 로마 시민 전체가 이런 역사적 사명을 갖고 있지만 그것의 키와 중심이 되는 자가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황제는 이런 거대한 문명을 보호하도록 신들에 의해서 선택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로마 문명을 재건설하는 자입니다. 로마 문명을 만드는 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우구스투스는요, 로마의 실질적으로는 건축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82개의 신전들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신전과 함께 건축되는 것이 수많은 자신의 스태츄들이었습니다. 도시 곳곳마다 자신의 입상들을 세웠습니다. 처음 로마를 만들었던 것이 로물루스였다면 이 거대한 문명으로서의 로마를 건축하는 자가 아우구스투스였습니다. 버질의 아이네이드에서 말했던 역할을 실제로 건축물을 통해서 했던 것이죠. 황제는 거대한 로마 문명을 건축하는 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이 모든 것을 실행하는 가장 높은 자, 높은 시민권자, 가장 높은 로마의 시민. 그것에 더하여 이제 황제는 죽은 후에 주로 사후에 신격화가 되는데 이미 신격화되었던 줄리어스 시저의 아들이었죠. 그래서 그는 또한 신의 아들이었습니다. 디비 필리우스였습니다. 디비 필리우스는 아우구스투스의 얼굴을 그린 동전에 반복되어 나옵니다. 여기도 보면 아우구스투스라고 나오죠. 아우구스투스 디비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약자로 필리우스입니다. 아우구스투스 디비 필리우스 신의 아들 아우구스투스라는 거죠. 이것이 로마 황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로마 황제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신약의 메시지를 한번 보세요. 저는 제가 너무 자주 읽었던 말이지만 이것이 로마 제국의 모양이고 그 아이디올로지 안에서 황제의 위치가 이런 자인데 사도행전 말씀을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익숙해서 당연하다고 읽었던 말씀인데 이런 배경을 통해서 읽다 보니까 너무 놀랐습니다. 10장 3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우리는 너무 쉽게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읽는데요. 이 배경을 통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 전달되어진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평화의 말씀, 복음으로 전달되어진 평화의 말씀, 이스라엘에게.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는 누구냐면 후토세스틴, 그는 누구냐면 판톤 큐리어스. 주인데요. 모든 것의 주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문명 안에서 모든 것의 주는 누굽니까? 이 전 우주를 통합했던 것이 뭡니까? 전 우주를 로마의 통치에 통합시켰고 그 로마의 통치의 중앙에서 평화와 통합을 가져오는 거대한 로마 문명을 건축하고 신들에서 선택하고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디비 필리우스가 누굽니까?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은 모든 것의 주, 판톤 큐리어스가 예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분명히 정치적 혁명을 하려는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깊은 곳에서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질서의 위아래를 뒤집는 그런 정치적 임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기독교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메시지는 궁극적으로는 누구의 통치를 따를 것인가라는 문제와 직결이 됩니다. 바로 그것이 1세기 기독교인이 살았던 환경인 거죠. 그리고 그것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배경을 통해서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던 통치 형태와 그 통치를 질탱했던 아이디올로지와 그 안에서 황제의 모양이 무엇인가를 이해한다면 그곳에서 살았던 기독교인들이 매일매일 겪어야 했을 스트러글들을 더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스트러글과 너무나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특징은 이후에 진행될 제국의 모양, 그리고 이후에 나타날 황제들의 모양의 기초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가치관과 구조와 시스템과 프랙티스의 기본 모양을 만든 것이 아우구스투스였습니다. 그 후에 나타나는 황제들은 그래서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신약의 시대와만 어떻게 겹쳐있는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황제의 순서는 머릿속에 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줄리어스 시저는 본인이 완전한 황제는 아니었죠. 그냥 황제의 길을, 독재의 길을 열어놨지만 황제라고 프린세스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그의 양자인 아우구스투스부터 황제가 시작되는데요.
신약의 시기 1세기를 생각할 때 로마 황제를 세 그룹으로 구분하면 기억하기 편합니다. 첫 그룹은 아우구스투스가 줄리어스 시저의 양자였습니다. 줄리어스에서부터 시작하는 줄리오, 그 다음에 클라우디안. 클라우디우스는 혼자만 이 황제의 계통에 아주 직접적인 혈연 관계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줄리어스 시저로부터 시작되는 기원되는 이 첫 그룹을 줄리오 클라우디안 다이너스티라고 부릅니다. 아우구스투스와 티베리우스, 캘리귤라, 클라우디우스, 네로까지 순서대로 기억해두면 아주 좋고요. 이 황제들이 신약과는 어떻게 겹치는지 한번 보면 도움이 됩니다. 헤롯 대왕은 줄리어스 시저부터 시작이 돼서 아우구스투스 황제까지 있고요. 그리고 예수는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태어나서 티베리우스 황제 때 죽게 되죠. 이 두 황제의 시기에 겹치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의 왕들이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은 헤롯 대왕이 아우구스투스 왕 때 죽으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티베리우스 황제까지. 헤롯 안티파스나 필립과 아켈라우스는 금방 로마에 의해서 퇴위되지만 헤롯의 아들들이 다스리는 때가 아우구스투스와 티베리우스 황제 때까지 겹치게 되죠. 그리고 티베리우스 황제 때가 예수의 대부분의 공생애가 기록된 때이기도 하고,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스테판의 죽음, 초대교회가 형성되는 그 시기가 티베리우스 황제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굉장히 괴팍했던 황제 캘리귤라가 짧은 기간 재위하게 되는데요. 헤롯의 손자였던 헤롯 아그리빠 왕, 저희 성경에는 헤롯이라고만 나오죠. 그래서 성경에 헤롯이 3명이 나옵니다. 이 헤롯은 사도 야고보를 죽였던 헤롯입니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인데요. 헤롯 아그리빠는 캘리귤라와 절친이었습니다. 근데 캘리귤라가 금방 퇴위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아그리빠가 야고보를 죽였을 때는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다스릴 때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바울의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그리고 예루살렘 공의회 때까지 배경이 되는 황제가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입니다. 그 다음에 나왔던 역시 괴팍한 황제 네로는 바울이 3차 여행으로 로마를 향해 가고, 그리고 그곳에서 베드로와 바울이 처형되는 그 배경이 되는 황제죠. 이때가 동시에 저희 성경에서 아그리빠라고 나오는 바울을 신문했던 그 왕이 아그리빠 2세가 됩니다. 아그리빠 2세는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까지 그 위치에 있다가 예루살렘이 무너지면서 로마로 피신하게 됩니다. 네로 황제가 죽고 난 후에 정치적인 혼란이 일어나는데 그때를 4명의 황제들이 다스렸던 한 해라고 부릅니다. 이때는 정말 짧게 갈바와 오토와 뷰텔리우스가 베스파시안까지 황제로 있게 됩니다. 짧은 기간 안에. 이 정치적인 혼란을 마무리 지었던 4번째 황제는 유명한 장군이었던 베스파시안이었습니다. 네로 황제의 말기부터 유대의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베스파시안 장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포위하고 있는 가운데 로마 안에서의 정치적 혼란 때문에 포위를 멈추고 로마로 돌아가서 황제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었던 디도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 그 일을 70년에 하게 되죠. 그리고 후에 베스파시안이 죽은 후에는 이 디도 장군 타이러스가 황제에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도미치안까지, 베스파시안부터 타이러스 그리고 도미치안까지의 이 황제를 플레비안 왕조라고 부릅니다. 아우구스투스 이후의 황제들에서 보았는데요.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황제가 통치했던 로마 제국의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도표로 좀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제국의 체제를 한번 보죠. 정치 체제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정치 시스템을 보면 공화국의 시스템은 이 사회 계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페트리시안이라고 하는 이 귀족층이 원로원을 이루고, 그리고 플레비안이 그들의 어셈블리를 만듭니다. 플레비안 카운슬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리고 로마에는 다른 많은 어셈블리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행정적인 집행을 했던 집행관들이 있었는데요. 컨술과 프레토와 센서와 그리고 재무를 담당했던 공공사역을 담당했던 사람들. 그 중에 생각해 봐야 될 게 플레비안 카운슬의 임원급이 트리뷴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로마가 통치되었고요. 비상시에는 컨술의 힘이 극대화돼서 다른 사람들의 파워를 넘는 힘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때의 상태를 딕테이터의 상태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로마 공화정의 정치 시스템이었는데 우리가 앞에서 보한 것처럼 황제가 했던 일은 각 삼권의 힘들을 자기에게로 모으고 그 힘에서부터 로마를 통치했던 것이죠. 이런 로마의 통치 시스템이 이제 로마가 다스리는 각 지역으로 퍼지게 되는데 그 각 지역을 로마의 정치 시스템에 포함되도록 했던 중요한 통로가 됐던 것이 군사와 그리고 세금 취합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사 시스템을 잠깐 살펴본다면 로마의 군사의 구성 단위는요. 기본의 100명 단위가 센츄리였습니다. 이 센츄리가 6개 정도가 모이면 코홀트가 됩니다. 그래서 한 600명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 코홀트가 10개 정도의 코홀트가 모이게 되면 라틴어로는 레기온이라고 하는 리전이 구성이 됩니다. 군단쯤이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근데 이런 군단은 로마가 통치하는 각 지역에 주둔해 있었는데요. 티베리우스 황제 당시에 이 군단이 레기온이 25개 정도의 레기온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라인강 근처에 8, 히스패니아의 3, 이집트의 2개의 군단, 시리아의 4개의 군단, 아프리카의 2개의 군단, 다누브의 6개의 군단 이런 식으로 각 지역이 배치됐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여드린다면 센츄리가 되죠. 100명 정도가. 그게 한 6개 정도가 모이면 코홀트가 되고요. 그 코홀트가 한 10개 정도가 모이면 레기온이 됩니다. 군단이 됩니다. 여기에는 이 군단에는 또한 기병대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로마가 가지고 있던 군사 단위였고요. 이 레기온이 20여 개 이상이 로마가 다스리는 각 지역에 퍼져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볼 것이 조세체계인데요. 조세체계는 기본적으로 로마가 했던 인구조사 센서스에 바탕을 해서 징수가 되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천하에 걸쳐서 호적하라고 명령했던 것이 바로 이 인구조사입니다. 이렇게 인구조사를 통해서 세금을 징수해야 할 대상들이 정리가 되고 세금을 징수하게 될 땐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세, 트리뷰타라고 하는 직접세와 벡티갈리아라고 하는 간접세가 있는데요. 이 직접세 같은 경우에는 로마 제국이 가버너를 통해서 직접 징수하는 것입니다. 트리뷰툼 솔리라고 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에게 농산물에 대한 텍스를 부과하는 거고요. 트리뷰툼 카피티스라고 하는 것은 인두세입니다. 그리고 간접세로 부과하는 것은 제일 흔한 것이 국경통과세인데요. 유대인들, 현지인들을 통해서 걷어서 로마에게 내게 했던 이런 간접세, 우리 세리와 관계되는 것은 대부분이 간접세였습니다. 이것이 신약을 읽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특히 간접세를 징수하는 방식이 입찰제였습니다. 세리장이 있으면 이 세리장이 로마 관리에게 입찰을 합니다. 어떤 세리장은 나는 0.5달란트를 거둬주겠다. 다른 사람은 내가 1달란트를 거둬주겠다. 입찰을 하면 1달란트를 거둬주겠다고 하는 그 세리장에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계약을 맺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세리장은 1달란트를 걷는다고 약속을 했으면 자기 돈을 대서라도 1달란트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이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반대로 1달란트보다 더 많이 모아서 1.5달란트를 모았다면 그 잉여액은 자신의 이익이 되죠. 이런 식으로 더 백성들한테 세금을 더 많이 걷게 된다면 자기 이익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로마의 조세 체제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 제국의 모습을 살펴보고 나서 저는 누가복음 2장을 보고 싶습니다. 2장에서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아구스투스가 우리는 이제 아구스투스의 의미를 알아요. 이 전 우주를 로마 제국의 문명에 통합시키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영을 내린 거예요.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 명령은 어기면 안 되잖아요. 모든 것을 초월하는 명령의 힘을 갖고 있잖아요. 뭐라고 명령했냐면, 어디에다 명령을 했냐면 천하에 명령을 했어요. 오이쿠메네.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문명 전체예요. 우리가 이런 배경을 보호할 때 누가복음 2장 1절 너무나 작은 것 같은 이 문장이 다시 읽혀집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아우구스토가 천하에 오이쿠메네, 로마 문명이 다스리는 이 전체 세계에 명령을 내려서 통치의 자료를 사용하기 위해 인구 센서스를 하려고, 그의 통치 밑에 두려고 천하를 다 호적하라고 명령했던 그 세대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신약의 성도들이 살고 있었던 세계입니다. 근데 동시에 이 이야기의 1절과 2절 이후에 등장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한 왕이 태어나는 이야기입니다. 로마가 다스리는 이 오이쿠메네, 이 세상에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난 그림이 바로 연결이 되고요. 알고 보았더니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는데 그 10장에서 큐리어스 톤 판톤이라고 불렀던, 모든 것에 주라고 불렀던 그 사람이 아우구스토가 천하를 다스리며 명령을 했던 시기에 가장 보이지 않는 곳이었지만 가장 심오하게 앞으로 로마 제국을 뒤흔들었던 건이 이후에 절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